정호는 월요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이었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마친 뒤 골프웨어로 갈아입었어요. 거실에서는 미숙이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당연하지. 벌써 20년째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정호는 골프백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운 지도 벌써 6개월. 그동안 정호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골프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자주 와보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 나중에 시간 날 때 가볼게. 정호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8세의 박복순 여사는 침대에 누워 희미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숙아, 정호 또 나갔니? 네, 어머님. 골프 치러 가셨어요. 박복순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는 참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미숙아. 박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죽으면 정우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지 마라. 그 애는 그럴 자격이 없어.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들을 끔찍이 아끼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정호는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사업가들과의 모임은 정호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정호야, 장모님 어떠셔? 친구 하나가 물었죠. 아, 뭐. 나이 드시니까 몸이 안 좋으시지. 미숙이가 잘 모시고 있어. 정호는 퍼팅에 집중하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미 정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정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어머님 어떠셔?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셔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잖아. 괜찮을 거야. 정말 한 번만 가보세요. 어머님이 계속 당신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에 갈게. 이번 주는 골프 토너먼트가 있어서 바빠.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반복된 대화였죠. 정호에게 골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가족은 늘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미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더욱 그랬죠. 골프는 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야. 정우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당신 스트레스는 풀리겠지만 난 숨이 막혀요. 미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새벽 3시 10분 미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예상했던 그 소식이었어요.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미숙은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정우를 깨웠어요. 골프 라운딩 후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정우는 쉽게 깨어나지 않았죠. 여보, 일어나요. 뭐야, 밤중에. 정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님이 위험하시대요.
정호의 취기가 조금 가셨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3시 넘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아, 내일 새벽 6시에 골프장 가기로 했는데. 정호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찍 새벽에 가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미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미숙은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박복순 여사의 호흡이 매우 약해졌고 이번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였죠. 가족분들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숙은 정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마 다시 잠들어 버린 모양이었어요. 새벽 5시 박복순 여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혼자서 울었어요.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숙의 마음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죠. 어머님, 혼자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오전 8시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언제? 새벽에. 혼자 가셨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 미안해. 새벽 골프 약속이 있어서 벌써 나와 있었어. 폰을 못 들었나 보네.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골프장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 와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그게 오늘 골프 예약이 돼 있어서 오후에 끝나고 갈게. 우선 장례식장부터 알아봐. 미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골프를 치러 가신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거잖아.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오늘 골프 끝나고 바로 갈게. 정호 씨,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알아. 그러니까 오후에 가서 장례 준비 도와줄게. 우선 혼자서 처리해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간호사와 다른 환자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시각 골프장에서는 정호가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홀을 도는 참이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지만 곧 골프에 집중했죠. 정호야,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물었어요. 아, 장모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럼 지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오늘 라운딩 끝나고 가려고.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리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에 골프를 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정호야, 그래도 지금 가는 게. 괜찮아. 어차피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가봤자 뭐 달라지겠어? 미숙이가 다 처리할 거야. 정호는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공은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날아갔죠.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고개를 저었죠. 한편 미숙은 혼자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시체를 옮기고 부고를 돌리는 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들 바쁘다며 내일 오겠다고 했죠. 장례식장 빈소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미숙은 혼자서 조문객을 맞으며 절을 받았어요. 박복순 여사의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언제 올지 초조해했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골프웨어 차림 그대로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골프 장갑까지 끼고 있었죠. 미안해, 늦었다. 정우는 성의 없이 말하며 빈소를 둘러봤어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골프 치다가, 아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 당일에 골프를 치고 온 사위라니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호 씨, 꽃이라도 준비해 오셨어야죠.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미숙이가 알아서 했을 줄 알았는데. 정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시댁 식구들은 오후 늦게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호의 형 내외와 누나 내외가 왔지만 모두들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는 일찍 돌아갔죠. 동생, 엄마 장례 수고 많았다.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먼저 가야겠어. 형님, 발인은 내일인데. 아, 그래. 그럼 내일 또 와야겠네. 미숙이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미숙은 허탈했어요.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온갖 수발을 다 들었는데 정작 시어머니 장례식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정우는 빈소 한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내일 라운딩은 어떻게 하지? 장례식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조문객들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자정이 넘어서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한 명의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박복순 여사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복순 어르신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미숙이 물었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김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복순 어르신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에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연락드리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소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일이신지? 지금은 조문 자리이니까 장례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명함 받아두세요. 변호사는 미숙에게만 명함을 주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정우는 술에 취해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미숙은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퀭했지만 혼자서 모든 걸 챙겨야 했어요. 정우 씨, 연구차 시간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건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정우는 해장국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화장터에서 박복순 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낼 때 미숙만 울었어요. 정우는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날지 궁금해했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서둘러 갈 준비를 했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미숙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골프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내일 예약 괜찮죠? 네, 장례식은 오늘 끝나니까.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변호사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소에 무슨 일로 갔었을까요? 당신 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신 적 있어요? 변호사? 왜 거기를 가셔? 아마 착각일걸. 하지만 미숙은 이상했어요. 박복순 여사가 생전에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새벽 골프를 위해서였죠. 미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복순 여사의 필체로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미숙의 이름이 보였죠. 우리 미숙이가 얼마나 힘들까.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우 앞으로 법률사무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여보, 당신 앞으로 법무법인에서 편지 왔어요. 정우는 골프 연습용 퍼터를 들고 있다가 편지를 받아봤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죠. 장례식 날 왔던 그 변호사의 사무소였어요. 뭐지 이게? 정우는 편지를 뜯어보려다가 멈췄어요. 별것 아닐 거야. 나중에 봐야겠네. 그래도 법률사무소에서 온 건데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에이, 뭐 있겠어. 요즘 변호사들이 광고 편지 많이 보내잖아. 정우는 편지를 서재 책상 위에 던져두었어요. 미숙은 궁금했지만 남편의 사적인 편지를 함부로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5시 반 골프 약속 때문이었죠. 미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서재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정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가 달빛에 하얗게 보였죠. 잠깐만. 그냥 누가 보낸 건지만 확인해 보자. 미숙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뒷면에는 긴급 박복순 여사 유언 관련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유언?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침실에서 정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어요. 다음 날 정우가 골프를 나간 후 미숙은 다시 서재로 갔어요. 하지만 편지는 사라져 있었죠. 정우가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골프장에서 정우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편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우야, 오늘 샷이 영 안 맞네? 아,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화장실에서 정우는 편지를 꺼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2장의 서류가 나왔죠. 첫 번째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두 번째는 변호사의 안내문이었죠. 정우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유언자 박복순 주민등록번호 은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첫째, 본인의 전 재산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일체은 며느리 정미숙에게 상속한다. 뭐야 이게? 정우는 소리를 질렀어요. 둘째, 아들 정우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편지가 정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며 정우는 멍하게 서 있었어요. 셋째, 본 유언의 사유는 아들 정우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특히 본인의 임종시에도 골프를 우선시하여 가족의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정우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변호사의 안내문도 충격적이었어요. 박복순 여사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즉 6달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어요. 정우는 급히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상철 변호사님이세요? 저 박복순 어머니 아들 정우입니다. 아, 네. 편지 받으셨군요.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아니고, 왜 하필 게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언 내용은 고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인 제가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박복순 여사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정신감정도 받으셨고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고인께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정우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미숙이 저녁을 차려놔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정우는 미숙을 힐끔 쳐다봤어요. 전현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전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더구나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다니. 새벽 2시 정우는 거실로 나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죠. 내일 미숙에게 따져봐야겠어. 분명히 전현이 뭔가 꼼수를 부린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미숙이 아침밥을 차리는 것을 지켜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평소 같으면 골프 일정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미숙아, 너 어제 뭐 했어? 어제요? 그냥 집에서 어머님 유품 정리했어요. 왜요? 정우는 미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유품 정리하면서 뭔가 특별한 거 없었어? 특별한 거요? 그냥 옷가지더라고. 아, 그런데 어머님이 쓰시던 노트가 있더라고요. 제 얘기도 적혀 있고. 정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노트? 어떤 노트?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들을. 그거 어디 있어? 나도 봐야겠네.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의 일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죠. 서랍에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갔어요. 미숙이 말한 노트를 찾기 시작했죠. 곧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노트를 펼치자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정우와 미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1998년 3월 12일 정우가 또 골프 갔다. 미숙이 혼자서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1999년 5월 2일 미숙이 아프다고 했는데도 정우는 골프 모임 참석했다. 저 애는 언제 철이 들까? 2000년 8월 7일 미숙이가 또 울었다.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다 안다. 정우가 집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정우는 점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니. 2001년 12월 15일 변호사 사무소에 다녀왔다. 미숙이에게만은 미안한 마음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 사무소? 정우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거의 24년 전부터 어머니가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김상철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했던 김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 되실 때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정우가 불이 나게 거실로 나왔어요. 아, 변호사님. 두 분 다 계시는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우선 정미숙 여사님께서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무슨 내용요? 미숙은 영문을 몰랐어요. 박복순 어르신의 유언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언장이요?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숙아, 너 정말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복순 어르신께서는 전 재산을 며느리인 정미숙 여사님께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한 아들인 정호 씨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호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어머니를 꼬드겨서.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리 없어. 김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잠깐. 정호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정미숙 여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라고 한 거예요? 박복순 어르신께서 직접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24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정우와 미숙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박복순 어르신이 직접 녹음하신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유언의 이유를 설명하신 거죠. 음성 파일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정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듣기 싫어요. 하지만 미숙은 달랐어요. 들려주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이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해. 정우는 가족보다 골프가 더 소중한 사람이야. 미숙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도 골프나 치러 갈 그런 사람한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어. 미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이는 25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정우가 미숙이 힘들 땐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줬더라면 내 유산은 그 사람에게도 남겼을 거야. 정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고 정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머님,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복순 어르신이 미숙 여사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도 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우리 미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정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지켜봤단다. 처음엔 정우가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애는 골프에만 빠져 살더구나. 너를 혼자 두고 매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 특히 내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더욱 그랬지. 너 혼자서 나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걸 보면서 정우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은 정우가 아니라 너에게 물려주기로. 너만이 진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미숙은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니.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니. 정호 씨, 진정하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더요? 박복순 어르신께서 별도로 정호 씨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으로 녹음하셨는데 정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듣기 싫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정호야,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원망스럽겠지만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내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미숙이한테 잘해줘.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니. 만약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미숙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별도로 마련해 둔 게 있어. 우리 집 지하 금고에 통장이 하나 있단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그 돈은 너희 둘이 함께 쓰라고 모아둔 거야. 정우와 미숙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집에 별도의 금고가 있었다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숙이가 동의해야만 그 돈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골프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미숙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해.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돈도 전부 미숙이 것이 돼. 정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니. 김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금고 열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3천만 원?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박복순 어르신께서 2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정우 씨 모르게 말이죠. 미숙도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숨겨놨다니. 그런데 정말로 조건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우가 물었어요. 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부 증여입니다. 만약 조건을 위반하면 미숙 여사님이 그 돈도 가져가게 됩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친다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미숙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생각해? 미숙은 아직도 충격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도 놀라웠지만 이런 큰 돈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때 김 변호사가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복순 어르신께서 정호 씨의 골프 모임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두셨어요. 뭐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 아들이 앞으로 골프 횟수를 줄여야 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친구분들께 미리 발송하셨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언제 발송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정호는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이제 친구들까지 모든 걸 알게 된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미숙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진짜 모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시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폭풍전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이를 갈았고 미숙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죠. 미숙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가 남긴 돈 말이야. 2억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치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그건 좀 무리가 있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골프가 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지금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우는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미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순간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골프 모임 친구인 상수였죠. 정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내 어머니가 보낸 편지 받았는데. 정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어머니가 임종 전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편지 내용 보니까 앞으로 골프 못 친다는 거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야,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 돌아가신 날 골프 친 것 때문에 혼나는 거지?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친구들까지 알게 되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미숙을 노려봤어요.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런 짓을 하게 만든 거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서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할 리 없어. 미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병문안 갔어요? 장례식 날까지 골프 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골프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며칠 후 정우는 급기야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거였죠. 유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복순 여사님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거든요. 정신감정서도 있고 증인들도 있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아들인 제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정에서 이기려면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우는 주먹을 내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건부 증여된 2억 3천만 원을 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우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정우는 미숙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미숙아, 솔직히 말해. 너 어머니한테 뭔가 꼬드긴 거 맞지? 그냥 인정하고 유산을 나눠 가지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뭐라고? 이제는 나도 엄마처럼 살려고 해요. 사람보다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요. 정우는 미숙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술을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자신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됐다는 걸 그제야 발견했죠. 모두 미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간격을 두고 계속 전화가 왔던 거예요. 아, 정우는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그 시간에 자신은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동안 정우는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내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자존심도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체면도 있었으니까요. 안 돼. 내가 왜 굽혀야 해? 정우는 결국 가정법원에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숙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법정 싸움은 정우의 참패로 끝났어요. 박복순 여사가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죠. 정신감정서, 증인 진술, 심지어 정우의 골프 모임 참석 기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였죠. 정우 씨, 아직 조건부 증여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로했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우는 미숙을 쳐다봤어요.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어딘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숙아. 정우가 말을 걸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각자 살아가요.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원룸 구했어요. 이제 혼자 살려고요. 미숙아, 우리가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네. 25년 동안 당신은 골프를 치셨고 저는 혼자 살았어요. 미숙은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죠. 어머님이 남긴 2억 3천만 원, 아직 기회는 있어요.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골프보다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미숙이 나가고 나서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며칠 후 골프 모임 친구들이 정우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정우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장모님 장례식 날 일은 좀 심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골프 모임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친구들조차 정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관계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죠. 한 달 후 정우는 결국 서울을 떠났어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컨테이너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죠. 하루 종일 골프공을 줍고 손님들 클럽을 닦는 일이었어요. 아저씨, 골프 잘 치시나 봐요? 연습장 사장이 물었어요. 예. 20년 넘게 쳤어요. 그럼 레슨도 할 수 있겠네요. 시급 조금 더 드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골프로 연명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였죠. 컨테이너 숙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정우는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미숙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은 이곳에서 홀로 남겨진 거였죠. 한편 미숙은 시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으로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복순이네 찻집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카페 한쪽 벽에는 박복순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미숙은 시어머니 사진 앞에 작은 향을 피우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는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 자주 찾아와서 미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사장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미숙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미숙은 시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놓친 글귀를 발견했죠. 미숙아,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시각 지방의 컨테이너에서 정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미숙의 전화번호를 눌러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마침내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안내 멘트였어요. 죄송합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미숙이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였죠. 정호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이것만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호는 후회했어요.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미숙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정호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였죠. 이젠 나 혼자도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웃으며 살게요. 미숙의 마지막 독백이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사진은 따뜻하게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죠.